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1조 8천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모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매출은 1조 8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5%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5% 늘었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58년간 무분규로 유명한 한국타이어가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쪼개진 노조가 각각 세력 확대에 나서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파업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기업의 노사 협약 임금 인상률이 5.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IT 업종의 인상률이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로 6거래일째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팔았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간 악재를 선반영해서 이미 주요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빠진 것도 영향을 줬고 대외 불확실성도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강세 압력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최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제 나스닥 급등과 좀 연동이 돼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약세장이 혹시 끝난 건가?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있는 건가? 이런 기대도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더 신중하게 봐야겠죠. 시장 어떻게 읽힙니까? 네, 단언하기엔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고 단언하기엔 조금 이르긴 합니다. 네.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기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8월에는 현지 시간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제외하면 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는 없이 시장이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는 조금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만 해협 쪽 분위기도 계속 안 좋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계속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이 약세장 쪽에서 잠깐 이렇게 오르는 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대를 모았던 상장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네. 2차 전지 관련주 세비캠입니다. 시장 반응이 좀 어땠어요? 기쁨 반, 아쉬움 반이었습니다. 예. 상장 직후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터치에 그쳤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3% 상승 마감에 그친 건데요. 예.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약 107%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 반, 아쉬움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IPO 시장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비캠 아직 안 팔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 걸로 전망이 됩니까? 네, 사실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의 전기차 판매 확대와 배터리 노후화 등에 따라서 세비캠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한참 공론화가 됐다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더니 다시 또 뜨겁게 논쟁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투표를 한 차례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 명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른바 어뷰징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무효 처리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1위를 했었는데 다시 무효가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자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번 규제 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내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국민 토론까지 실시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손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지 반발 여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쪽으로 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디가 수혜를 보는 겁니까? 이마트가 대표적입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의무 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 연간 매출이 무려 9,600억 원, 영업이익은 1,440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올해 증권가가 추정하는 연간 영업이익이 2,600억 원 수준인데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올해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17%, 4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때보다 의무 휴업 폐지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마트 실적은 왜 이렇게 처참한 겁니까?
네, 스타벅스의 연이은 논란과 원두 가격 상승, 또 트레이더스의 성장 둔화 등 자회사들 때문입니다. 예. 증권가에선 할인점과 SSG닷컴은 비용 증가로 적자폭이 둔화되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스타벅스는 환율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용 부담이 확대돼 감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원가도 함께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증권가에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크게 낮춘 상황이라서 이번 의무 휴업 폐지 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전반으로 보면 대신증권은 월간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7천억 원에서 1조 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어느 쪽에 베팅을 했을까요? 네, 수급으로 한번 점쳐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반대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 투표 무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7%나 빠졌는데 개인은 이날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245억 원, 4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기업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카카오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카카오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네. 이 시장 기대치는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그 연결 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었을 때 5% 증가한 1,7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8,220억 원으로 이 35%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12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지만 시장 전망치를 봤었을 때 카카오 2분기 매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1조 8,300억 원, 영업이익은 1,758억 원이었습니다. 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시장 전망을 다소 밑돌았고 성장률은 둔화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을 살펴봤을 때 이제 9.4%였는데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 특히 이번 실적 살펴보면 카카오의 주요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 쇼핑 부문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입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제 온라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주요 성장 동력인 톡비즈 사업이나 포털비즈 사업이 조금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핵심 사업인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속 내림세인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카카오톡 광고나 선물하기 매출인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4,750억 원에서 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 지난 1분기에는 4,610억 원, 2분기에는 4,532억 원으로 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포털비즈 매출도 이 전분기보다는 10%,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18%나 줄었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나 쇼핑 수요 감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물론 카카오톡비즈는 광고 성장세 둔화나 커머스 계절성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았지만 이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등 신사업 매출이 또 같은 기간 52% 늘면서 이 전체 플랫폼 매출 성장을 또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카카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반기에도 시장 환경이 좀 녹록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카카오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톡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남궁은 각자 대표가 서두에서부터 이 경영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이 지난 2년간의 높은 기저는 성장성 측면에서 하반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특히 1%의 광고주가 70% 매출 내는 이 톡비즈 특성상
특성상 대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은 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카카오가 하반기에 카카오톡을 본격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가장 잘하겠죠. 즉 가장 잘하는 것을 먼저 강화를 해서 내실 있는 성장에 집중하기로 한 셈입니다. 예, 들어보면 카카오톡 개편을 꽤 크게 할 예정인 것 같던데 어떤 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로필을 강화를 해서 다른 이 SNS죠.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친구가 나의 상태 프로필에 엄지척 등을 누를 수 있고요. 또 이모티콘을 붙이는 식의 교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또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 광고를 도입하는 수익 모델을 올해 4분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이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별도의 프로모션이 없이도 일간 활성 사용자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는 앞으로 오픈링크라는 독립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 뒤 앞으로 이제 해외 진출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또 향후 글로벌 사업도 꾸준히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웹툰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서고요. 올해 초 이야기를 했었죠. 이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만큼 클라우드라든지 AI, 헬스케어 등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말씀해 주셨듯이 경영 환경도 그랬지만 내외부에서 잡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지난해 어떤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다 아시다시피 아웃링크 문제로 구글과 대치한 바 있었었죠. 예. 이 구글 인앱 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일례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신규 이용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이제 카카오 측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두고도 잡음이 나왔었죠. 예. 이 당초 카카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의 선택지로 일부 이 지분 매각을 하려 했지만 현재는 카카오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카카오도 이를 존중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10월 국감을 앞두고 큰 이슈를 만들지 않고 일단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이런 이슈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카카오에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홍은택 이제 전 센터장을 대표로 또 선임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홍은택 대표를 각자 대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동대표 체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각자 대표라는 체제로 전환을 한 건데요.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최고 경영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는 합의제 방식인 반면에 이 각자 대표는 말 그대로 각자 맡은 업무만 책임지는 이 분업 방식입니다. 그만큼 카카오에서 홍은택 신임 대표의 역할과 책임을 시장에 더욱 선명하게 전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빌리티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가 앞에 주어진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생기금 집행 외에도 이 100개가 넘는 계열사 축소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내용 수습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ESG 경영을 강화하는데 ESG 중에서도 G인 이 거버넌스 부분이 홍 대표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2분기 실적이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선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악재들이 점차 해소될 거다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게 한국타이어 2분기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는데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타이어는 올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2조 400억 원, 영업이익 1,7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은 매출액은 12.9% 늘었고 영업이익은 6.3%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이 완성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가격을 20% 가까이 올린 덕분에 이렇게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예. 이 영업이익은 재료비와 운임비가 크게 올라서 이제 줄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10% 이상 상회했습니다. 이 환율 효과에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비중을 늘린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고인치 타이어는 주로 고급 차에 탑재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정리하면은 최근 1년간 한국 타이어는 실적 부진에 시달렸지만 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던데 어떤 부분에 좀 특히 기대를 거는 겁니까? 우선 재료비나 물류비 같이 그동안 수익성을 짓눌렀던 요인이 하반기 들어서 좀 해소될 전망입니다. 예, 실제 재료비의 경우 천연 고무 가격이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뒤로 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또 다음으로 운임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년 만에 4천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타이어는 선박 내 공간이랑 이제 무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물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이 3분기도 원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회사 측은 이런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효자 상품 고인치 타이어 비중도 하반기에 더 확대되는데요. 한국 타이어는 현재 39% 수준인 고인치 타이어 비중을 연내 4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한국 타이어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달 전보다 각각 2%, 3%씩 높였고 목표 주가도 4만 원대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이런 쉽지 않은 어떤 대내외 환경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모처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리스크가 되는 게 노조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한국 타이어 노조, 노사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겁니까? 네, 한국 타이어는 오랫동안 이 끈끈한 노사 관계를 구축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네. 이 58년 동안 무분규 타결을 한 게 이를 증명합니다.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노조가 사측에 임금 교섭을 위임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노사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자 이 전면 파업을 비롯해서 26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사 갈등 급한 불을 좀 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노사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노노 갈등이 핵심이라면서요. 네, 이 한국 타이어 노조에는 이제 민주노총 소속과 한국노총 소속 이렇게 한 지붕 아래서 이 두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제1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임단협 합의 과정에서 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네. 이때 그 한국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이 탈퇴를 해서 민주노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2노조였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과반수 노조, 이 제1노조가 됐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 노조 조합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60%, 한국노총 소속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두 노조는 임금 협상도 이제 따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해까지 과반수 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이 대표로 이제 하고 있다가 이게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이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임금 협상 과정에서 두 노조가 제1노조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조가 지금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1노조 자리를 두고 노조가 현재 다투고 있는 만큼 이 노조원들은 유리한 협상 결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양대 노조는 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을 뺏어올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강성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임금 협상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입니다. 이 노조는 이미 이제 지난달 12일 상견례를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회사와 4차례 정도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제1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으면서 험난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파업 당시 하루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을 정도로 이 타이어 업계에서 이제 파업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네요. 시나리오거든요. 예. 네, 완성차 회사에 이 신차용 타이어를 납품하는 경우 납기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반전을 노렸던 한국 타이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원자재 값 등 대외 불확실도 아닌 기술력 같은 내부 역량도 아닌 이 노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업황이 나아지기 시작한 타이밍인데 풀기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노사 문제가 엮였습니다. 빨리 좀 해결책이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겠다며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굳이 처벌을 강화하지 않아도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 있는 제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건데 당국 정책의 진정성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원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건수는 22건. 국내 증권사 한 곳을 제외하면 21곳이 외국계 증권사로 과태료도 고작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돼 5,4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득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전혀 줄지 않는 겁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이 불법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전상이나 예탁원 거래소에서 이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때까지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금융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왜 안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요.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한도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전에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유무상증자 일정이나 분할 시 수량착오, 대여주식 상환착오 등 여러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막아도 사람이 개입된 것이라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외국계 회사는 국내 공매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변명과 솜방망이 처벌로 시장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불법 공매도 논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이 불법 공매도 처벌 결과를 보니까 고의보다는 좀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네. 처벌 수위 왜 이렇게 약했던 겁니까? 공매도로 버는 것보다 어쨌든 처벌을 받더라도 훨씬 이익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리포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본시장에는 금융범죄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 과태료 수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금감원의 최근 10여여간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현황을 보면 모두 82건에 110억 원에 5,6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공매도 대상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등 개인 투자자들 거래가 아주 활발한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반 개인들에게 영향이 불가피한 이런 거래임에도 실제로 처벌 수위를 따져보면 공매도 한 건당 평균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단순 신술점이 인정이 돼서 과태료를 경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고 거래하는 과정이 여전히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주가 하락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 시스템을 보완해서 부정 거래를 차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다면서요? 공매도 거래가 그동안에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게 최근의 지적들이기도 합니다. 네. 확인한 바로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공매도를 하는 과정이 전산이 아니라 개인의 입력, 엑셀에 타이핑을 한다던가 전화상으로 받은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당히 약간 낡은 방식을 사용했었던 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매초에 수조 원씩 거래가 오가는 증권 거래에 비해서 공매도를 실제로 원하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증권사마다 사람이 개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실로 적발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주문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주문이 나가는 걸 뒤늦게 발견해서 이게 시장 조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처럼 결제 수량이 부족하거나 미리 매도하고서 뒤늦게 매수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감리한 건수가 2020년에 33건, 작년에는 1,735건이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통제가 여전히 느슨하고 시스템 보안이라는 게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초에 자본시장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공매도에 쓰이는 빌린 주식을 대차거래 시스템에 전산화해서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사항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20년 3월부터야 이 시스템을 겨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산화된 게 겨우 2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도 지금 완전한 해결 방법이 어려운데 빌린 주식이 모두 공매도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종목마다 공매도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은 여전히 증권사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존한 경우가 많고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지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박사 연구원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차 거래의 전산화, 그다음에 체결된 대차 거래 정보들이 공매도 거래에 자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에 의한 그런 시스템 개선만으로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스템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이 돼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작성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뭐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작부터 자동화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게 다 전산화, 자동화가 완료가 된 상태다 이런 거죠? 아직까지는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여전히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작동을 하는 것이고 네. 대차거래 내역을 이제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이제 전산화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주문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감시를 해서 적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이 실시간이라는 게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이런 비슷한 사안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 왔나 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2018년에 증권사 직원이 현금 배당할 28억 원의 주식을 28억 주를 입력하는 이런 단순 실수가 있었는데 굉장한 그 파장이 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권사의 내부 통제, 전산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이게 개선이 되도록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확정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모든 거래 주체를 다 이렇게 전산화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존재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거래 한 3분의 1 정도를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고 있고 공매도는 또 60%를 이들 외국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 신고하지 않고 기관끼리 서로 주고받은 빌린 주식으로 공매를 하는 건데 이걸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100%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허점들을 안고 있긴 하지만 당국에서는 공매도 자체는 어쨌거나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좀 조치를 해보겠다라는 게 지난주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합동 대책을 내놨는데 보면 이제 기관과 비슷한 수준에서 개인들이 거래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는 데 비중을 싣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정부 전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해명을 내놨는데 역시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게 그 이유로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좀 상당한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주식이나 과하게 빠진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공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다면 공매도를 악용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라면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라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합동 수사단을 거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시정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히 내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 처벌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한 수준으로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후에 근데 이루어지는 처벌이다 보니까 이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벌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반복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처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하게 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사실 다른 나라 미국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 거래 상당수가 공매도이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매도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테슬라 주식의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규모를 보면 금융 데이터 분석업체에서 지난달 보고서에서 테슬라에 잡혀 있는 공매도 잔고만 무려 24조 2천억 원어치나 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더라도 일단 거래는 하고 대신에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면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를 하거나 민사제재금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벌금을 매기는 건데 이 규모가 작년에만 우리 돈으로 5조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한 건당 1억 원 정도 겨우 매겼던 거에 비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이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또 하게 되면 이러한 이득에 대해서 1.5배까지는 과징금을 매기도록 강화하는 조치를 뒤늦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공매도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사례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막기 어렵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시장 혼선을 줄이는 방향에서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조금 더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이제 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네. 개인들한테 뭐 영향을 줄 만한 게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춘 게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기관 수준으로 조금 더 맞춰보겠다라는 게 이번 방침인데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 담보 인정 비율은 105%고 개인이 140%인데 이거를 120%로 이번에 낮춰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매도를 상환하는 기간도 90일 정도로 조금 더 늘려주고 여유를 두겠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는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기관과 완전하게 똑같이 개인들에게 공매도 담보 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기관과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개인이 정말 이 빌려간 주식을 되갚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손실들을 시장에 또 반영하게 되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똑같은 대우라기보다는 개인들을 조금 더 보호해 가면서 현재 좀 거래 장벽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상환 기간은 90일로 연장이 되긴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예 없다 그러고 네. 예.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주식 수도 뭐 개인은 250개, 기관과 외국인은 2,000개. 굉장히 아직도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여지가 충분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처벌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 일부 사회는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바이오 벤처들과 이 엑소좀과 관련된 연구 개발 제휴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이게 엑소좀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엑소좀은 그 리보엑산과 단백질 운반 물질이 들어있는 작은 크기의 3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의 소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1메타의 약 10억 분의 1 정도니까 엄청 작은 물질입니다. 예.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 재생,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줄기세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체내 성분입니다. 엑소좀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들도 주목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의 연구 개발이 활발합니다. 대웅제약과 휴메딕스는 엑소스템텍과 치료제 화장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예. HK이노엔과 JW중해제약은 일리아스 바이오 로직스와 엑소좀 플랫폼의 신약 개발 연구를 체결했습니다. 또 종근당 바이오는 프로스테믹스와 메디폭스트는 엑소좀 플러스와 엑소좀 개발에 대한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엑소좀과 마이크로소프트 바이옴 등 그 기존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혁신 기술 적용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용우 엑소스템텍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웅제약과 함께 MOU를 맺고 또 엑소좀 치료제의 상용화를 위해서 또 하나는 또 뭐 휴메딕스와 같이 저희들이 엑소좀 기반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공동 연구 개발 및 연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큰 대형 제약사들과 협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임상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임상 연구를 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제약사들 연구 제휴가 활발한 모습 확인을 해보셨는데 글로벌 시장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와 영국의 에복스 테라퓨틱스가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 기업은 대부분 10억 달러 전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건당 성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 조사 기관인 DMMR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엑소좀 관련 시장은 2021년 118억 달러, 약 14조 원에서 2026년 317억 달러, 약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에서 임상 초기 단계에 진행하고 있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쓰임새가 많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 브렉소젠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4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양한 그런 셀소스, 오리진의 엑소점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려고 공동 연구라든가 인라이센싱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론자하고 코디악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협업을 하고 그 제조 시설을 이제 인수해가는 그런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엑소좀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뭐 관련 기업들 그럼 임상 계획이라든지 투자 유치,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엑소좀 기반의 그 임상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고요. 그 초기 임상 단계란 말해서 바이오업계랑 우리도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가 고형암과 T세포 림프종에 대한 임상 1상을 거의 마무리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가 호주에서 심장 수술 후 급성 신손상 치료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격차는 많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엑소스템과 그 프로스테믹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엑소좀 관련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을 신청했으며 브렉소젠은 오는 9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신약 물질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용우 엑소스템텍 대표와 김수 브렉소젠 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시리즈 B까지 최근 이제 투자 유치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 1Q 정도에는 저희도 이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제 프리 IPO가 되면 가장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상장에 대한 준비. 올해 이제 3Q에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이제 심근경색 치료제고요. 한국식약처에 임상 시험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헤파토좀이라고 해서 간섬유화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건염 치료제, 그다음에 저희 뭐 파킨슨 질환 치료제 등의 다양한 이제 엑소점 치료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C 그리고 이제 추후에 어떠한 그 IPO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엑소점이 치료제가 이제 실제로 의약품으로 탄생하고. 네, 엑소점과 관련해서 국내외 제휴 그리고 사업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한 가지 다뤄볼 부분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엑소점 생산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엑소점과 관련해서 바이오업계에서는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줄기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워낙 작은 그 소포라는 점에서 의약품의 품질 그 보증과 품질 관리가 유지되느냐 라는 게 가장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뭐 임상 다 끝나고 신약을 하면 대규모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과연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도 그 중요한 과제 그리고 투자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올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의 임금 인상률이 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탓에 인상 요구가 강해진 결과인데 호봉제가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협약 임금 인상률은 5.3%. 지난 3년간 3%대 인상률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비록 100인 이상 사업체의 상반기 잠정치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2003년 6.4% 인상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데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임금도 고공행진을 거듭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임금 인상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협약 임금 인상률은 6에서 7%대로 높았지만 당시는 경기 호황으로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금 상황에선 임금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이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나 제품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 악순환만 부추기게 됩니다. 대기업과 IT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임금 인상세가 다른 기업군과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경제계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의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제도를 개편해 성과와 생산성이 연동되는 보상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호봉급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역량이나 뭐 기술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연차가 오래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임금 구조가 조금 불합리하고 임금 체계를 빨리 공정한 보상 체계로 가야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용노동부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천인상 사업장이 기본 베이스도 높은데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면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텐데 남은 기업들이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임금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한국경제TV 전미정입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시공 후에 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 검사를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에서 하도록 바뀌는 건데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과연 이걸로 충분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면증도 심해지고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도 받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뭐 여러 번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약 4만 6천 건.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2년 전보다 약 2배 급증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건 우리 아파트 특유의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기간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채택된 벽식 구조와 난방에 필요한 온돌바닥이 층간소음을 더욱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충격이 오면 이게 이제 북판이 돼가지고 떠는 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식이 조금은 불리하지 않나. 상부의 온돌층에 충격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진 그 부분들이 바로 이 공지층에서 소리가 확장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해 층간소음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닥 충격음을 준공 이후에 측정하고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사 방식을 바꿀 테니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아파트를 지으라는 겁니다. 건설사들도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보강된 바닥재와 건설공법을 개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레미안 고연랩은 층간소음을 연구하는 시설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고요. 벽체와 천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 완충제를 포함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바닥 구조를 개발했고요. 보통 위에서 걸었을 때 아래쪽 사람들이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현장에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이 구조를 보강하거나 해서 이 층간소음을 저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빌라나 구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된다. 당장의 내 문제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나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나의 문제를 관리해 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일 방송되는 한국경제TV 특별기획 소리 있는 전쟁 층간소음에서 우리가 모르는 층간소음의 진실 그리고 진정한 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보죠. 네. 네, 오늘 키워드 돌아온 900슬라네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뭐 1,000달러를 훌쩍 넘던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서 600달러대까지 좀 급락을 했죠. 네. 하지만 현지 시간 2일 다시 900달러 고지를 밟았고 3일인 간밤에도 전날보다 2.27% 상승한 922.19달러에 마감하며 이른바 900슬라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테슬라가 900슬라를 넘어서 1,000슬라에 대한 기대감마저 커지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테슬라 전망 보면은 좀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 격화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슬라에게는 독이 될 거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당장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북미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계획 발표를 오는 9월에서 10월로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공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포드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던 터라서 향후 배터리 공급 문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일단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테슬라는 현지 시간 4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일 새벽에 주주총회를 열고 액면 분할을 포함한 주요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아마 3대1 비율이 될 전망인데 테슬라가 액면 분할에 나서는 것은 2020년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액분 기대감이 이렇게 크다는 건데 그러면 액면 분할하면 이렇게 주가가 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액면 분할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은 통상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 주식을 쪼개서 주당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비중이 44%에 불과한데 네. 이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예, 실제 그럼 액면 분할로 주가가 뛴
사례들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가 그 사례라고 할 수가 그렇네요, 있겠는데요. 사실.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8월에 액면 분할을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발표 이후부터 실제 분할 때까지 주가가 81%나 뛰었습니다. 또 과거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도 테슬라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액면 분할에 나선 S&P 500 기업들의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5.4%인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이번 액면 분할로 테슬라가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당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주가 자체가 높은 종목은 이 지수에 편입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액면 분할로 테슬라의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편입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기계적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상황에서 액분만 한다고 오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액면 분할 이외에도 굉장히 주가를 띄울 동력들이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미 상원에서 투표에 붙여질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혜자로 테슬라가 꼽히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보시다시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2,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요. 업체별 지원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20만 대까지 적용돼서 그 이상을 생산하는 테슬라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터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무섭게 치솟았던 유가 역시도 테슬라에게 호재인데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적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뭐 미중 갈등에 잠시 경계감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하반기 실적 기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는 있죠. 네, 일단 뭐 2분기 실적 굉장히 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네. 뭐 테슬라 자체 내에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하이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또 미국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 공장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월가 의견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금융정보업체 팁랭크스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 31명 가운데 18명이 테슬라를 매수하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중립은 6명 그리고 팔라는 매도 의견은 7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테슬라 실적 전망이 밝다고 보는 월가의 시각이 있는데 퓨처펀드 액티비티F의 게리 블랙 공동 창업주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400달러에서 1,600달러로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테슬라의 내년 주당 순이익이 26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월가의 전망치는 17달러 수준으로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테슬라 전망에 대해서 저희도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네, 뭐 오늘 나온 시티그룹 전망이 그런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절반 수준인 424달러로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도 당연히 매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을 달성하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액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테슬라와 비슷한 규모 기업들의 분기 평균 2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테슬라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69억 달러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또 시티그룹은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 대비 고가라면서 특히 고가 모델로 꼽히는 모델 Y의 인도량을 늘리고 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는데 곧 있을 액면 분할을 포함해서 테슬라에게 다양한 호재가 남아있지만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좀 불안한 만큼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